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된 겁니까? 여기 한 남자가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의 정체를 모두 폭로하겠다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알아낸 한국 성장에 관한 비밀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윌리엄 윌슨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업무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경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모습이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책상 위 차트에 펜을 두드리며 숫자들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정말 대단하더군요. 수출은 하늘을 찌르고 제조업의 성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저는 또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았어요. 비록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머릿속으로는 높은 빌딩들이 구름을 찌르는 모습, 고급 자동차들이 줄지어 다니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중요한 회의에 서두르는 거리를 상상했어요. 저는 한국이 순식간에 부를 이룬 나라라고 생각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소리내어 말했어요. 바로 그게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일컫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뭔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어느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을 보고 판단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제 상사가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윌리엄, 한국을 방문해서 그 경제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아시아 경제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자네가 가면 좋겠어.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완벽한 기회라 생각했죠. 제 이론을 입증할 절호의 찬스라고요. 물론입니다. 라고 저는 기쁨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다음 주입니다. 라고 상사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관한 책들을 훑어보고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읽는 모든 자료에서는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이 가더군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직접 밝혀내야지. 라고 옷을 가방에 넣으며 다짐했어요. 3일 후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비행 시간은 거의 14시간이 넘었죠. 잠을 청하려 해도. 너무 들떠서 대신 노트에 적어둔 메모들을 다시 읽으며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들을 바라보며 자신감이 솟아올랐어요. 숫자도 공부했고 보고서도 읽었으니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단순한 성공 그 이상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어쩌면 문제점을 감추고 있을 수도 아니면 숫자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도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곧 마주할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한국과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1980년 봄, 저는 그 기적의 나라를 직접 볼 날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공항 밖에 나오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먼지가 많고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제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어요. 상상했던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은 어디 갔을까요? 대신 낡은 간판이 붙은 평범한 건물들이 보였고 좁은 골목길들이 도로 사이를 누비고 있었어요. 곳곳에 공사 현장이 보였고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나무 수레에 짐을 잔뜩 실은 노신사들을 보았고 진지한 얼굴로 보도 배달하며 서두르는 노동자들도 목격했어요. 모두들 무언가 중요한 일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인상이었죠. 제가 묵는 호텔은 동대문 시장 근처였어요. 짐을 풀고 세수를 마친 후 호기심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어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좀 더 보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 그곳은 마치 파도처럼 몰려오는 색깔과 소리, 향기로 저를 감쌌어요. 작은 가게와 포장마차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미로 같은 공간이었고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었답니다. 상인들이 가격을 외치고 손님들은 활발하게 흥정하고 길거리 음식 냄새에 제 배가 꼬르륵 울었어요.
시장 깊숙이 들어가며 저는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곳은 혼란스러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한 구석에서 현순의 철물점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철물점을 발견했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고 뭔가 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노신사가 선반 위에 도구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문이 열리자 종소리와 함께 저를 바라보더군요. 안녕하세요. 라고 저는 어색한 기색을 감추며 말을 건넸어요. 영어 할 줄 아세요? 노신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로 도와줄까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영어 발음은 강하지만 분명히 전달되는 말투였어요.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현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미국이라니. 아주 부유한 나라죠. 네, 맞습니다. 라고 저는 그 인정을 들으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연구 중입니다. 그러자 이현수 씨의 얼굴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카운터 옆에 작은 나무 의자로 저를 초대하시며 앉으세요. 성공은 쉽게 온 게 아니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앉으면서 미국 국기가 그려진 노트를 꺼냈어요. 전쟁 후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이현수 씨께서 신중한 영어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 태어났으니까요. 15살까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은 적도 많았습니다. 제 펜은 그 말에 멈춰버렸어요. 하루 한 끼요? 네. 라고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도 많이 가지 못했고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만 했습니다. 제 또래의 많은 한국인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이현수 씨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작은 사업을 어떻게 일구었는지 설명을 계속하실 때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 차트와 숫자들은 진짜 삶의 고난과 역경을 겪은 한 사람 앞에서는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바쁜 시장거리를 지나 호텔로 돌아가면서 서울의 노을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일 때 멀리서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이긴 했지만 저는 이제 한 건물 뒤에 숨겨진 희생의 이야기가 무엇일지 궁금해졌어요. 경제보고서에 적힌 숫자 이면에 어떤 희생들이 숨어 있는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성공은 쉽게 온 게 아니었다는 이현수 씨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 서울 외곽 시흥에 있는 한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어제 보지 못했던 동네들을 지나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벌써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해가 막 떠오르기 전부터 서두르는 노동자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 공장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외관은 평범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 낡은 간판만 붙어 있었지만 내부에서 본 모습은 제 인생을 바꿀 정도로 인상적이었답니다. 먼저 제 코를 찌르는 뜨겁고 기름 냄새 나는 공기, 그 다음은 기계들이 윙윙거리며 내는 소음이 밀려왔어요. 단순한 유니폼을 입은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이동하는 모습이었죠. 우리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공장 관리자 최용은 씨가 말씀하시며 친절한 눈빛 속에 피곤한 주름이 서려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었어요. 남녀노소 각기 다른 작업대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기계가 특히 오래되어 보이는 걸 발견했어요. 곳곳에 찌그러진 자국과 수리 흔적이 역력했죠. 이건 최신 기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저는 한 기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최용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이나 일본산 신제품을 살 형편이 안 돼서 중고기계를 사서 우리가 직접 수리했습니다. 때로는 기계가 고장나면 밤새도록 수리하곤 하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새요? 라며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요? 최용훈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멈추면 가족들이 먹고 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매일 14시간씩 일합니다. 14시간이라니. 제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새벽녘에 시작해서 어둠이 깔린 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셈이었어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최 씨가 각 노동자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물어보고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으셨죠. 비록 열악한 환경 속이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적한 순간 저는 최 씨께 조심스레 물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으셨어요? 그분은 놀란 얼굴로 대답하셨어요. 포기요? 절대요. 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요. 한국이 더 강해져야 하니까 어째서 포기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저는 작게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1시간 더 일하면 불평을 토로할 때 이분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지고 나서까지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 후반부에는 포항에 있는 거대한 철강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열기는 마치 화산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녹은 철이 주영 안으로 흘러들어가며 불꽃이 튀고 소음이 너무 커서 서로 말을 하려면 소리쳐야 했어요. 생산관리자 박상민 씨가 땀으로 반짝이는 얼굴로 공장을 안내해 주셨어요. 외국인 기술자들은 1년도 못 버티고 포기했다고 소리치면서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상민 씨께서 손에 난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을 보여주시며 이 모든 상처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나라를 일구어낸 이야기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옷차림은 소박하지만 깔끔했고 피곤한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저는 그분 옆에 앉으면서 실례합니다. 그 편지 보니까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정중히 말을 건넸어요. 그 남성 성동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딸에게 온 편지예요. 학교 시험에서 1등을 했다더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지만 새벽부터 야근하느라 아이들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편지를 읽곤 합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경제기적은 단지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틴 철물점 주인, 밤새 기계를 수리하는 공장 관리자, 지하철에서 편지를 통해 자녀의 성과를 확인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모든 것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제 건물 너머에 숨겨진 수많은 희생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나라의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교실에는 단정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문틈으로 엿보니 아이들은 조용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미국에서는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여기저기 몸을 움직이며 수다 떨겠지만 이곳 아이들은 선생님과 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김민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키가 크고 다정한 미소의 안경을 쓰신 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하시고 한 젊은 여성이 작은 찻잔에 담긴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군요. 네, 맞습니다. 라고 교장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하거든요. 미국 아이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라고 제가 웃으며 말하자 교장 선생님의 미소 속에는 약간의 슬픔이 스며들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희생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 아버지를 잘 뵙지 못하는데 아버지들이 오랜 시간 일하느라 말이죠. 잠시 말을 멈추고 차잔을 천천히 돌리시며 우리 학생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뭘까요? 라고 저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젠가 아버지와 같이 놀고 싶어 한답니다. 딱 하루만이라도. 저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어요. 지하철에서 편지를 읽으며 바쁘게 살아가는 성씨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희생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라고 교장 선생님께서 덧붙이셨어요.
쉬는 시간이 되어 종이 울리자 교장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활기가 넘쳤어요. 잠시만큼은 미국의 아이들처럼 서로 쫓고 놀던 모습이었지만 다시 종이 울리자 아무 선생님도 꾸짖지 않아도 아이들은 바로 줄을 서서 교실로 돌아갔어요. 공부할 시간이 다가왔으니까요. 불평 없이 말이죠. 그때 한 명의 단정한 따은 머리의 작은 소녀가 제 앞에 멈춰 서더군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국에서 왔어요? 라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응 맞아.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 라고 대답했어요. 소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 우리 아빠가 너무 열심히 일해주셔서 내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거야.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소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반갑게 달려가 친구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젖었어요. 저 아이가 이민지예요. 라고 교장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민지의 아버지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십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셔서 아이가 저희 학교에 다니고 추가 영어 수업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16시간이라고요? 라고 저는 놀라며 반복했어요. 네,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학교를 나서면서 배운 것들의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왔어요. 머릿속에 그 소녀의 진지한 얼굴이 계속 맴돌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된 그네에서 놀고 있는 몇몇 아이들이 있는 작은 공원을 지나쳤어요. 왜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모두 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쳐보며 지난 기록들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경제 성장을 숫자와 정책으로만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성장 동력은 공장이나 수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에 있었어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위해 힘쓰는 부모님과 그 희생을 기리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바로 그 원동력입니다. 라고 노트에 적었어요. 불을 끄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많은 아버지들이 늦은 밤 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2주 전에 제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한국 방문으로 화성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견학했어요. 이곳은 지금까지 본 다른 곳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초현대적인 시설에 반짝이는 바닥, 눈부신 조명 아래서 전신을 감싸는 흰색 보호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마치 우주비행사처럼 고가의 장비 주변을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라고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춘 엔지니어 이준호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 작은 칩들이 전 세계 컴퓨터와 전자제품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특수 클린룸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의 공기는 미세먼지 한 톨까지도 걸러내어 칩 생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었답니다. 정말 깨끗하고 첨단이네요. 라고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딱 맞습니다. 이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많은 방문객들이 처음 오면 이런 모습에 놀라곤 합니다. 다들 전부 이렇게 현대적일 줄 알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놀랐습니다. 라고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 전체가 이렇게 초현대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준호 씨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개발 중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간단한 전자 부품조차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진심 어린 궁금증을 품고 물었어요. 이준호 씨는 우리는 다른 모든 일을 해온 것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며 오늘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생각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굶주림을 견뎌내며 학교에 갈 수 있게 했고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긴 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투어를 계속하며 이준호 씨께서 검사구역을 보여주시면서 한 칩 한 칩의 품질을 확인하는 장면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몰두하며 거의 우리 눈치도 보지 않는 듯 했어요.
여기 작업자들도 정말 오랜 시간 일하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지요. 라고 이준호 씨가 대답하셨어요. 저도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지요. 한 개의 칩이 팔릴 때마다 한국의 미래가 조금씩 쌓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제 호텔방에 앉아 노트와 사진, 기념품들 사이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2주 전에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미국 국기가 그려진 노트를 꺼내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단순한 경제 통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살아온 철물점 주인, 14시간씩 일하는 공장 관리자, 지하철에서 편지를 통해 자녀의 성과를 확인하는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정부 정책이나 대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며 포기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락함과 꿈을 희생하며 아이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결과입니다. 노트를 덮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니 현대적인 건물들이 옛 건물들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건설 크레인이 하늘에 줄지어 서 있으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예고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겨 마지막으로 도시를 걸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서둘러 일터로 향하는 아침 출근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들의 단호한 얼굴을 보며 매일 감당하는 희생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공항에 도착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내가 한국에 대해 오해했구나 라고 속삭였어요. 진짜 기적은 반짝이는 건물이나 인상적인 통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잿더미에서 나라를 재건한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준 놀라운 정신에 있는 것이지요. 긴 귀국 비행 시간 동안 워싱턴에 있는 동료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경제 기적의 이면에는 수많은 개인의 의지와 희생, 그리고 희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단지 숫자만 보고 한 나라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한국에 관한 진한 감동 사연을 모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